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현 애널리스트입니다. 최근 시장이 여전히 박스권 안에 갇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약진했지만 코스닥 시장도 개별 악재에는 또 쉽게 흔들리는 모습이고요.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개별 종목의 추세도 쉽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시장에서 크게 봐야 될 그림은 무엇이고 어떤 쪽에 주목해서 시장을 봐야 할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의 핵심은 무엇이냐? 다시 한번 언급드리겠습니다만 유동성의 흐름입니다. 전반적으로 선진국, 특히 미국과 ECB 쪽에서 추가적인 유동성 부양 의지를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도 최근에 유동성 공급을 하지 않고 있죠. 그렇다면 선진국 쪽에서 유동성을 전반적으로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돈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돈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남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자산 분배를 하느냐, 이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최근에 돈이 어느 쪽을 선호하고 있는지는 계속 매일 살펴봐도 제가 보기엔 과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을 때가 바로 최근에 소외되고 있는 이머징 마켓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구간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도 결국은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꾸준하게 언급드렸던 것은 펀드 플로우만 보면 여전히 선진국 시장만을 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꾸준히 드려왔는데요. 요즘도 그러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난 1년간 전체 시장의 펀드 흐름입니다. 그런데 아래 색깔에서 표시되는 것처럼 신흥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 버냉키 발언 이후로 단 한 번도 빼지 않고 거의 매주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서유럽 쪽으로는 최근 들어서 또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일본은 돈이 들어가다가 최근 들어서는 정체되고 있고 오히려 팔고 있죠. 그리고 미국 쪽으로는 돈이 조금 빠져나온 듯 하다가 급격하게 다시 유입되는 양상. 그래서 전체적인 자금 순환은 펀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선진국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최근 들어선 서유럽 쪽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고 다시 미국 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그림 보시면 최근 4주간 흐름에서 좀 더 지역을 세분화해 봤을 때 선진국향은 아시아 퍼시픽 쪽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이죠. 일본 쪽엔 좀 매도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북미 시장은 최근 들어서 또 꾸준하게 유입되는 양상이고, 서유럽은 최근에 조금 정체되면서 전체적인 지수가 고점 부근에서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로 놓고 봤을 땐 글로벌 시장에는 선진국 증시에는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반대로 신흥국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흥국은 라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쪽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죠. 아르헨티나 위기가 1월 달에 고점을 치고 나서 현재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최근 펀드 자금 쪽에서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중동 쪽은 매도가 줄었고 아시아는 전반적으로 매도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인 이머징 마켓 흐름은 여전히 매도 쪽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별로 봤을 때 혹은 지역별로 봤을 때 하락의 압력이 일부 줄어들긴 했지만 전반적인 기조는 매도다. 그래서 매도의 압력을 강화시키느냐 약화시키느냐 정도의 차이만 존재하고 있을 뿐 기본적인 자금 집행은 여전히 선진국 중심으로 펀드 시장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섹터 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섹터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느냐 살펴봤더니 당연히 돈이 들어가고 있는 글로벌 주식, 유럽 주식, 북미 주식이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헬스케어 쪽도 최근 들어서 자금 유입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좋은 모습을 지난 한 달간 보여주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중국이나 이머징 아시아, 아시아 태평양 주식, 러시아 주식 이런 쪽은 별로 좋은 성과를 보이지 못했죠. 그래서 전체적인 자산의 흐름상 당연히 돈이 들어가고 있는 쪽으로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보시면 섹터 쪽으로는 어디로 돈이 들어가고 있느냐 봤더니 원자재, 기초 소재, 에너지 쪽으로의 돈의 흐름이 좀 많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머징 마켓이 살아나진 않았지만 글로벌 경기의 움직임과 함께 그동안 저평가되었던 기초 소재 쪽으로의 움직임이 일부 나타났고요. 또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우려가 조금 불거지면서
아무래도 향후 기초 소재라든지 뭐 곡물 쪽이라든지 이런 쪽의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둔 펀드의 움직임이 일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해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펀드의 잔고 측면 그리고 펀드의 플로우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선진국 시장 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이머징에서는 매도 압력을 줄였다 놨다는 정도로 좌우되고 있을 뿐 여전히 좀 매도 관점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섹터별로 봤을 때는 기초소재 쪽으로 최근에 돈이 조금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측면에서도 그다음에 펀드의 유입 측면에서도 움직임 자체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흐름으로 비추어 본다면 한국 증시의 외국인 유입 가능성은 아직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겠죠. 자,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이머징에 돈이 흘러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뭐냐면 주요 이머징 마켓들의 환율 추이입니다. 자, 인도네시아의 루피아화, 인도의 루피화, 그다음에 타이의 바트, 말레이시아의 링깃, 그다음에 한국의 원화, 이런 것들이고요. 자, 이쪽은 브라질의 레알화, 터키의 리라화, 그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랜드화, 러시아의 루블, 아르헨티나의 페소화, 이런 것들인데요. 전체적인 추이가 모두 어떻습니까? 달러 대비해서 대부분 다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얘기고요.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미국의 1달러 대비해서 내가 교환해야 될 내 돈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것이니까 그만큼 내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라는 얘기겠죠. 전체적으로 이렇고요. 원화가 그동안 굉장히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죠. 다른 통화들이 모두 달러 대비해서 약세를 보일 때 혼자 강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좁은 박스권 안에 정체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환율 기준으로 본다면 최근에 우려는 많이 줄어들었죠. 특히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같은 경우에는 극단을 달리다가 최근 들어서는 빠르게 조정을 받으면서 안정되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아르헨티나의 페소화는 여전히 조금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그 외 여타 통화들, 특히 브라질 레알화 같은 경우가 최근에 금리 상승 이후에 어느 정도 안정된 환율 흐름을 나타내면서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위험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위험이 줄어든 것이지 위험이 소고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머징 통화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아직도 환율 관련된 변동성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인플레 측면입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위험한 국가들 중에서 브라질과 사우스 아프리카, 그다음에 터키 같은 곳의 인플레는 비교적 좀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6%, 4% 내외 정도면 이들의 성장률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인플레이기 때문에 인플레가 위험한 건 성장률을 크게 넘어설 때 위험한 거죠. 아니면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플레가 된다든지 심각한 디스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될 때가 위험한 건데요. 자, 이들 국가의 흐름은 전체적인 성장률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보시면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필리핀 같은 이들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이 긴축을 해야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글로벌 시장의 유동성이 지금 거두어지는 시기인데 이머징 마켓 중에서도 인플레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긴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국가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재정수지 불안으로 인해서, 경상수지 불안으로 인해서, 혹은 외국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전체적인 정책의 기조가 이머징 국가도 경기 부양이 아닌 긴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담감이 현재 아직까지는 선진국의 돈이 혹은 글로벌 시장의 돈이 이머징 마켓으로 가는 것을 조금 주저하게 만들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은 수출 쪽인데요. 수출 쪽의 흐름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브라질이나 터키나 인도네시아나 동남아 국가들이나 아니면 중국, 러시아, 인디아 같은 브릭스 국가들, 그리고 헝가리, 폴란드와 같은 루마니아와 같은 동유럽 국가들 전반적으로 모두 선진국향 수출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이 개선 추세가 각각의 국가별로 모두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옆에 수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개선 속도가 다 다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개선되고 있는 업종도 각 국가별로 모두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얻어볼 수 있을까요? 환율의 변동성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인플레가 국가별로 좀 불안한 국가가 있기 때문에 긴축 정책이 진행될 가능성이 남아있죠. 수출이 분명히 개선되고 있으나 선진국의 경기가 아주 빠른 속도로 돌아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속도의 조절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거기다 모든 업종이 동일하게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수출은 일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좋아지는 업종이나 종목 혹은 산업은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업종이 한정적이다라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어떠한 방향으로 시장의 자금 흐름이 움직일 것이고 선진국의 이 정책은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머징 마켓의 위험 측면을 살펴봤으니까요. 선진국 쪽에서는 그렇다면 과연 정책을 바꿀 만한 의지가 보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죠.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자, 지금 이것이 뭐냐면요. 미국의 국채 매입 강도고요. 그 다음에 MBS 매입 강도입니다.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이제 발행 강도가 전반적으로 줄어들면서 이들의 테이퍼링은 아직도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미국채를 계속 강하게 발행해야 되는 시기, 또 MBS도 계속 발행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면 미국이 테이퍼링을 쉽게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장에 물량 공급 부담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매수 기반을 확 가져가 버리면 시장이 붕괴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미 시장은 테이퍼링을 대비하면서 미국채 발행량도 최근 들어서는 꾸준하게 줄었고요. MBS의 전반적인 발행 물량도 꾸준하게 줄고 있는 상황. 이미 테이퍼링을 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테이퍼링과 관련된 수급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미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제 물가와 목표치, 또 실제 실업률과 목표치, 이 두 가지를 지금 만족시키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이번 3월 달에 있는 FOMC 회의에서 포워드 가이던스가 좀 바뀔 가능성, 특히 지금 목표치를 거의 채워가고 있는 실업률 쪽에서의 포워드 가이던스가 조금 바뀔 가능성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정책 구조는 쉽게 바뀔 수 없는 게 어느 정도 실업률이 목표치를 빠르게 채워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서 조금 낮춘다고 하더라도 큰 변화 없이 기조상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룸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자극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지금 정책을 뒤집을 만한 그런 요소들이 경제지표상에서 특히 목표로 하고 있는 두 가지 물가와 실업률상에서는 크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실업률상에서 포워드 가이던스를 변한다고 하더라도 큰 폭의 변화가 아니라 작은 폭의 변화라면 의외로 금방 달성되면서 지금까지 펼쳐왔던 저금리, 제로금리 정책을 미국이 포기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그래서 저는 꼭 2015년으로 넘어가지 않고 올해 말에도 단행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언급드렸죠. 스탠리 피셔라고 하는 연준의 부총재가 이미 긴축은 시작되었다라는 발언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옐런 의장이 저번 취임사에서도 청문회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해외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머징 마켓의 불안은 FRB의 고려 요소가 아니다. 그것이 직접적으로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줬을 때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 선진국이 쉽게 정책을 거두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볼까요?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유로존의 경기 회복은 느리지만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유럽 쪽의 전반적인 신용지표들은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동유럽 쪽에 문제가 약간 있을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발 사태로 인해서 약간 있을 수 있지만 유로존의 경기 회복세를 막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속도를 둔화시키는 정도는 있을 수 있겠으나 경기 회복세를 막을 정도로 강력한 악재는 아니다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결국 이쪽에 또 크게 악재가 부각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자, 마지막으로 일본 쪽으로 가볼까요? 자, 일본 쪽으로 가보면 일본 쪽의 움직임에서는 추가적으로 지금 양적 완화를 강력하게 부양할 수 있느냐?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질 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풀어서 엔화를 약세로 보냈고 엔화의 약세 흐름 속에서 뭔가 반전이 있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기업이익은 일부 회복이 됐습니다만 일본의 전체적인 실질 수출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모습. 엔화 약세 효과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돈을 마구 쏟아부어서 추가적인
이 버블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작아지지 않았나.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일본은 정말 경제 지표가 크게 악화되는 시기쯤에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조절해 가면서 경기를 악화시키는 것을 막을 정도. 유럽도 현재 구간에선 강력하게 부양책을 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가 않고요. 미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긴축 정책을 여전히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면 결국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상황들이 뭐냐? 기존 구조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존 구조가 바뀌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뭔가 큰 위기가 다가오거나 아니면 정말 예상보다 경제 회복의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그 두 가지가 나왔을 때 시장은 변화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이 체제 아래서는 우리가 어떤 결론으로 가야 되느냐? 지금부터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는데요. 시장의 투자 전략이나 관심 업종은 저는 간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양적 팽창, 축소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앞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이머징 마켓의 전반적인 흐름도 여전히 제한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사는 한국 종목도 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우리 시장에 대해서 일관되게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지금 그나마 덜 팔거나 오히려 사고 있는 업종이 뭐냐?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준비된 그림으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저 위에 있는 점은요.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초과 보유 비중, 최근 52주 평균 대비해 봤을 때 초과로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차트로 나타나고 있는 건 주간 단위로 얼마만큼 순매수를 했는지를 나타낸 지표인데요. 이것을 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현재 초과 비중은 낮을 것. 왜? 그래야 채원을 쓰겠으니까. 외국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포트폴리오의 평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평균을 하회했다면 단기간 안에 채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현재 산업 구조상 선진국의 흐름 혹은 이머징 마켓의 흐름에 부응하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유틸리티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은행주, 일부 은행주 중에서 수익성이 그나마 개선되고 있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종목군들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한국전력, 신한지주 같은 종목군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한 외국인 수급이 쉽게 꺾이지 않는다면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시장의 조정이 정말 커지지 않는 이상 시장 대비해서는 양원 수익률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종목군들, 최근에 종목군들 중에서 정말 언급할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고가 가고 있는 종목은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고요. 무너지는 종목군들은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계속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격차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 타오르고 있는 종목에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바닥을 모르고 빠지고 있는 종목에 바닥을 잡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살펴봐야 될 핫 종목은 바로 음원 관련주입니다. 자, 음원 관련주는 그런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소녀시대, 엑소, 그다음에 21, 빅뱅, 싸이 이런 사람들의 흐름을 물론 주목해 봐야 되겠죠. 주식하면서 연예인들 흐름까지 주목해야 되느냐?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돈이거든요. 그런데 좀 더 중요한 것은 뭔가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 부분부터 점검을 하고요. 이 음원 관련주 중에서 최고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YG 엔터테인먼트와 SM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음원 관련주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구조적인 변화. 예전에는 이런 부분만 했다라는 거죠. 아티스트 양성하고 이런 부분들, 판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 어떻게 가느냐. 아티스트 양성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했던 것과 함께 여러 가지 부가사업들의 또 부가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예전에 매출 규모가 이만큼이었고 관련 산업이 한 5개였다면 이제는 매출 규모가 이만큼 커지고 관련 산업은 20개 정도로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수 시장이 성장하면서 우리도 제조업 관련 성장이 둔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서비스 쪽, 이 서비스 쪽 중에서 또 컨텐츠 쪽, 이런 쪽의 흐름들이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을 보면서 다양한 산업들을 스스로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것은 SM의 자회사인 SMCNC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입니다. 점점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개선되는 이유가 다양한 부가사업들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SMCN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유명 MC들이나 아니면 뭐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관련된 뭐 캐릭터 사업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부가 사업들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수익으로 돌아오면서 매출 규모 증대에 따른 수익성도 점점 개선되고 있는 추이고요.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자, YG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회사들과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모직과는 의류를 같이 하고 있고요. NIK라는 회사랑은 홀로그램, 뭐 코스온과는 화장품, 굉장히 또 다양한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뭐 지분 관계를 통해서도 맥락을 같이 가고 있거나 아니면 사업 제휴를 통해서도 같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YG 같은 경우에도 최근 뭐 모델도 영입하고 그다음에 영어 관련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지분 관계들을 넓혀가고 있고요. 최근에 또 유상증자도 하고 있는 양상이죠. 그 유상증자의 이유가 뭡니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무엇이 나오느냐? 그래서 이런 대형사들의 선순환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결국은 자본이 축적되고 노하우가 쌓이면서 흥행에 성공하고 다시 또 양질의 음악과 아티스트를 확보하는 이런 선순환 구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대기업 입장에서 이들을 바라봤을 때는 동네 장사였죠. 그런데 지금은 동네 장사 수준은 서서히 벗어나고 있고 이제 온전한 하나의 기업체로 거듭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들 종목을 과거와 같은 시각으로, 즉 싸이가 나가서 한번 돈 벌고 오면 그때의 주가만 올랐다가 다시 주가 내려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뭔가 기업으로서 구조와 체계를 잡아나가는 그런 시기로 좀 바라보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좀 살펴보면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좀 보시면요. 우리가 흔히 지금 빅3를 누구로 얘기하고 있느냐? YG, SM, 그리고 JYP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 이제 예상치이긴 합니다만 올해 전체적인 매출액과 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모두 드라마틱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JYP는 여기서 조금 제외를 하고요. 나머지 좀 더 유망한 두 종목의 어떤 흐름들을 나타낼 것이고 전략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봐야 될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이 종목의 특징은 한 번도 성장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연도별로 봤을 때 매출과 이익이 계속 성장했다는 거죠. 이익률 수준도 20%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고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자, 이러한 성장을 앞으로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근거는 다음 그림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현재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사업들의 부가 기능들이 현재 연결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분기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지난 4분기에 원래 실적으로 잡아야 했던 빅뱅의 일본 투어 콘서트 수익이 1분기에 이연돼서 잡히기 때문에 1분기 수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강한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금 유상증자를 통해서 투자하고 있는 부분들과 함께 그룹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 또 싸이와 관련된 모멘텀, 뭐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인 주가 상승에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 투자를 한다면 SM과 YG 둘 중에서는 SM보단 YG가 조금 더 나을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 YG도 긴 그림에서 놓고 봤을 땐 나쁘지 않지만 굳이 이제 두 개 중에서 따지자면 단기적으로는 SM보단 YG가 조금 더 강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SM은 단기적으로도 모멘텀이 있지만 장기적인 모멘텀을 좀 더 살펴봐야 될 텐데요. 보시면 지금 이게 중화권 매출이고 이게 국가별 매출 비중인데 그동안 중국 매출 비중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7%였고요. 2013년 기준으로 9%였죠. 뭔가 중국에서 많이 한 것 같은데 실제 매출 비중으로는 대부분 국내와 일본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SM 같은 경우가 지금 무엇을 공략하고 있느냐? 엑소를 중심으로 중국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이 SM도 최근에 주가의 등락 변화를 통해서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국면에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 기업은 아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높아졌다 낮아졌다를 반복하면서 주가의 변동성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은 뭐냐면 이 기업들의 체질 자체가 바뀌고 있고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간에 미국에 있는 뭐 디즈니라든지 이런 콘텐츠 업체만큼 성장할 가능성은
아직은 작죠. 또 뭐 소니 뮤직이나 소니 엔터테인먼트 같은 그 정도의 회사로 성장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최근에 한류 바람과 함께 점점 체계화되고 구체화되고 있는 이들의 움직임을 지켜본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음원 관련주들의 그 미래는 여전히 저는 밝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적 그 발표 시즌의 변동성만 고려하고 또 개별 아티스트의 흐름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변동성 이런 부분만 고려를 한다면 저는 전체 포트폴리오 내에서 이들 종목 중 하나를 골라 한 15% 정도를 싣고 가는 것은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있는 만큼 한 번에 다 사기보단 분할 매수를 통해서 가져가시는 것이 좀 더 좋은 전략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핫한 종목을 말씀드렸고요. 이런 종목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최근 시장에서는 신저가를 그리고 있는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들 종목 중에서 오늘 하나를 골라봤는데요. 자, 바로 오리온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가장 드라마틱하게 빠지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오리온의 주가 하락의 이유는 저는 두 가지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팔면 3%가 무조건 이익으로 돌아오는 판매 수수료 돌아오는 스포츠 토토가 현재 차기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오리온은 제외됐습니다. 왜냐하면 담철권 회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뭐 내용들 때문에 다음 사업자에서는 아예 오리온을 배제시켰죠. 근데 이 토토라고 하는 사업이 이익이 생각보다 작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쏠쏠한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를 놓친 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좀 부담 요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중국의 성장률이 최근에 둔화가 되면서 중국의 식품 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과거 대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소득이 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식생활이 바뀌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간식이라고 하면 뭐밖에 없었습니까? 60년대, 70년대 저도 뭐 그 세대를 살아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때 뭐 간식이라고 해봐야 뭐 고구마 뭐 이런 것들만 해도 대단한 간식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그런 간식들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물론 그것도 간식의 일부입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뭐 과자라든지 뭐 음료라든지 그다음에 그 외 패스트푸드와 같은 너무나 많은 그런 식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어서 중국 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성장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뭐냐? 지금 이게 중국 그 주요 식품 종목군들의 흐름인데 3개월 동안 계속 옆으로 흘러가면서 주가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중국 지수가 못 가서이기도 합니다만 중국의 성장률 자체가 꺾이면서 이들에 대해서 했던 기대감도 같이 꺾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오리온은 주가도 비쌌던 데다가 문제는 스포츠 토토 같은 알짜 사업도 잃다 보니까 결국은 최근에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리온에게는 미래는 없는 것인지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준비된 그림을 좀 더 확인해 보죠. 먼저 오리온과 중국의 최대 경쟁 기업인 왕왕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기업을 비교해 봤을 때 특징이 있는데 수익성만 놓고 보면 오리온보다 왕왕이라는 회사가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2012년, 13년 들어서 서서히 수익성이 양사 모두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현재 원재료 가격 쪽에서는 가격단은 어느 정도 제한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제품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수익성 쪽에서는 양사 모두 좀 개선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이 두 기업의 또 차이가 뭐냐면 성장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왕왕보다 오리온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리온이 여전히 추세 자체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성장률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 왕왕보다 오리온이 더 양호한 매출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이것이 그 품목별로 보면 어떤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다음 그림에서 나오는데요. 자, 지역별로 봤을 때 지금 1급지, 2급지, 3급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 하면 1급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선 도시들 그 뭐 상하이라든지 뭐 충칭이라든지 굉장히 큰 도시들 이선 도시는 말 그대로 뭐 지방 중소도시 정도 3급지라고 하면 좀 더 이제 떨어진 그런 지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오리온이 기존에는 처음에 매출의 대부분을 모두 1급지 같은 데서 올리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영역이 넓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유통망이 넓어지면서 이 오리온 제품들이 중국 전역으로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장세는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살펴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장 부분인데요. 실제로 품목별로 껌, 파이, 스낵, 뭐 비스킷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탑픽은 당연히 초코파이죠. 초코파이의 성장이 아직도 멈추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스낵의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물론 중국의 로컬 업체들의 성장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품목별로 봤을 때 성장하고 있는
그런 팩터들이 분명히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살펴보실 것은 매출 전망인데요. 보면 2014년까지는 작년 대비해서 정체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2015년부터 정확하게 얘기하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수익성이 조금 개선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을 이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오리온의 주가가 비싼지가 저는 결정적인 그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음식업체들의 평균 PER 수준이 상단이 28배, 아래가 23배입니다. 근데 오리온이 제일 비쌌을 때가 40배까지 갔거든요. 지금 그 정도까지 비싸다면 지금 폭락해야 되겠지만, 오리온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려와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냐면 이 밴드 내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리온도 기존의 다른 중국의 식품업체들보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굉장히 좀 복잡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나쁜 부분도 있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어쩌라는 거냐, 이렇게 우리가 좀 결론을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기간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포츠 토토와 관련된 충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관련된 종목군들의 조정 추이, 중국의 성장률 하락,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또 국내 시장의 제과 시장이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종목이 단기에 올라가기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밸류에이션이 과거의 고평가 영역에서 내려와서 안정을 찾았고요.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건 하반기 들어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 요인들이 서서히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도망가기보다는 이제는 조금씩 주워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매집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런 흐름을 보여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은 열려있는 만큼 한 번의 사기보단 분할 매수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모아나가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리포트 뒤집기에서는 LG경제연구원의 리포트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기대를 걸고 있는 건 선진국 경기회복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것이 맞을까요? 리포트의 제목은요, 세계 경기 회복되어도 수출 경기 회복 쉽지 않다라는 제목입니다. 자, 과연 이 리포트에서는 왜 이런 부분을 제시하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보실 것은 글로벌 교역량 차트입니다. 자, 글로벌 교역량이요, 2011년까지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 그것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베이스 이펙트, 2010년, 9년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2011년도부터 개선이 되면서 교역량 기준으로 20%, 30%씩 증가하는 모습 보였죠. 일종의 밀어내기 수출, 중복 과잉 수출, 또 산업의 중복 과잉 투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2012년부터는 마이너스로도 전환되기 시작하더니 2013년도에도 의미 있는 뚜렷한 반등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진국들의 전반적인 총수요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고 있고요. 또 하나, 중국을 비롯한 제조업을 맡고 있는 이들 국가의 전체적인 흐름이 중국 과잉 투자로 인해서 공급 과잉에 시달리는 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교역량은 감소하거나 둔화되고 있는 그런 추이를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지표는 뭐냐면, 실제로 세계 경제 성장률과 교육 증가율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과거에 이제 버블에 쌓였던 시기, 버블로 갔던 시기들의 흐름을 보시면 경제 성장률보다 교육 증가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버블을 쌓아놨다가 다시 꺼지고 쌓아놨다 꺼지는 그런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2010년도에는 금융위기로 인해서 크게 감소했다가 다시 크게 증가했고, 현재 구간에서는 오히려 성장률을 하향하는 모습. 그러니까 글로벌 성장이 과거처럼 교역 성장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 리포트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리포트의 내용을 보시면 초반에 나타난 내용의 핵심은 교역량이 증가하지 않고 있는 데다가 오히려 교역량 증가율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경제 성장은 교역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왜 교역량이 감소하고 있을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이게 선진국들의 수입 증가율인데요. 지금 연도별로 보시면
지금 이게 표시가 잘못 나와 있는데 2011년, 12년, 13년 각 연도별의 수입 증가율인데 선진국들이 대부분 수입 증가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의 글로벌 불균형을 보였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중국은 만들어서 팔기만 했고 미국은 사서 쓰기만 했습니다. 무슨 돈이 있어서 사서 썼을까요? 미국이 부동산 버블을 만들어서 그 부동산 버블을 바탕으로 중국의 과잉 생산품을 다 가져다 썼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불균형이 맞춰졌던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경상수지흑자, 무역수지흑자를 통해서 계속 돈을 벌어갔는데 그 돈을 벌어간 만큼 미국 사람들은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 양쪽의 균형이 겉으로 보기엔 불균형이었지만, 그러니까 무역수지 측면만 보면, 경상수지 측면만 보면 불균형이었지만 전체 수지는 맞췄던 거죠. 그런데 미국의 부동산이 폭락하면서 결국은 이 중국의 과잉 생산을 소비해줄 사람들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느냐, 이 불균형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가장 좋은 그림은 수입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수출을 늘려서 균형을 맞췄어야 되는데 오히려 선진국들이 수입을 감소시켜서 경상수지의 적자의 균형을 맞췄다라는 것이 이 리포트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주요 선진국들 대부분 수입을 감소시켜서 균형을 맞췄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교역량 감소의 원인이고요. 그 다음 그림을 살펴볼까요? 그 다음 그림을 살펴보게 되면 이 그림이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이 선진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인데요. 지금 독일을 포함한 나머지 국가들이 그동안 무역을 거의 신경 쓰지 않다가 무역을 갑자기 신경 쓰기 시작하면서 경상수지의 비중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들은 뭘로 먹고 살았습니까? 대부분 내수로 먹고 살았던 나라였거든요. 독일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미국이나 그리스, 스페인 같은 국가들이 그동안 내수 부동산 시장이 잘 돼서 이것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실제로 이것이 망하다 보니까 이제 뭘 다시 살리기 시작했다? 제조업이나 무역 같은 것들, 경상수지 내에서 무역수지를 끌어올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경상수지를 흑자로 돌리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꾸준하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들은 경상수지 적자가 나더라도 부동산에서 돈 벌어서 소비만 해주던 입장이었는데 이들이 스스로 내수에서 무언가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로 빠르게 전환했다. 그동안은 외부에서 사다 썼거든요. 근데 외부에서 안 사다 써도 되니까 우리가 경상수지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이 부분을 계속 돌려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흐름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 실제로 살펴보죠. 다음 그림 좀 살펴보게 되면요. 이들의 이제 소비 패턴이 또 바뀌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제조업 강국들이 원하는 것은 내구재. 내구재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 번 사면 오래 쓸 수 있는 것들이죠. 대표적으로. 준내구재가 우류 같은 것들이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구재는 차, IT 제품들과 같은 거. 한 번 사면 보통 2, 3년, 길게는 한 10년까지도 쓸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우리가 내구재라고 하는데 이게 개선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런데 미국이나 최근에 이들 국가들이 뭐를 끌어올렸느냐? 이걸 끌어올렸습니다. 헬스케어와 관련된, 건강과 관련된 이런 제품들의 소비를 끌어올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경상수지를 맞춰나가면서 실제 소비는 무엇을 했냐면 미국이나 독일이나 선진국들이 더 강점을 갖고 있는 헬스케어 제품들의 소비를 많이 끌어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소비를 보면 분명히 올라갔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를 끌어올려주는 게 좋은데 미국은 이거를 끌어올렸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오바마 케어와 같은 정책적인 배려도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미국 제품들을 더 많이 쓰고 미국 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실제로 내구재에는 별로 소비가 늘지 않은 가운데 헬스케어 쪽으로의 소비를 크게 늘려나가면서 전체적인 산업의 지도가 조금 바뀌고 있다는 점. 그래서 미국 시장 내에서 꾸준하게 지금 바이오 종목군들, 헬스케어 관련 종목군들이 변동성은 큽니다만 전체적인 추세를 상승 추세를 만든 원인이 바로 여기 이 그림에서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요. 실제로 제조업 생산 그리고 수입 그동안은 어떤 흐름을 보였느냐.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 이머징 마켓 브릭스가 가장 빠르게 성장했던 이 구간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실제로 생산보다 수입을 많이 늘렸던 나라였죠. 그런데 2012년부터 13년까지는 어떤 식으로 바뀌었느냐. 생산을 많이 늘렸다라는 겁니다. 생산이 왜 늘어났습니까? 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였죠.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오면 법인세 감면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줄게. 그래서 멕시코 나가 있던 기업, 그 외 해외에 나와 있던 기업들이 거기서 공장을 접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리쇼어링이라고 부르는데, 리쇼어링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이들 내 자체 생산이 늘어난 것이 어떻게 보면 내구재 소비를 또 감소시켰던 하나의 원인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동안 글로벌 경기가 호전이 오면 어떤 시기의 흐름이 나왔습니까? 이들이 내구재 소비를 늘리면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기업들의 수혜가 모두 돌아왔는데요.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이 리포트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건 또 뭐냐 하면, 품목별로 봤을 때 미국의 지금 자동차 소비가 조금 감소하는 모습이지만 가전이나 컴퓨터 이런 것들의 소비율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것, 내구재 쪽의 움직임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그림을 살펴보시면 또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냐면, 전체적으로 지금 이머징 국가들의 성장률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기존의 성장률 대비해서 연도별로 얼마만큼 성장이 감소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니까 동유럽이 4%대, 미국이 0.7%대, 주로 이머징 마켓들의 성장률이 크게 하향되는 양상입니다. 근데 우리 국가의 지금 수출 편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존의 선진국향으로 완전히 틀어있던 그 경제 흐름이 2000년대 넘어서부터, 특히 중국의 성장이 빨라진 시기부터 어떻게 달라졌냐면, 선진국향으로 한 절반, 나머지 절반은 이머징 마켓을 향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머징 마켓 성장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교역량이 감소하고 우리나라의 교역량도 크게 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이 리포트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한국의 수출이 앞으로 선진국 경기가 회복되어도 전체적인 회복을 보이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 리포트의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리포트를 어떻게 뒤집어 봐야 될까요?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뒤집는 것이 아니라 이 리포트를 활용해서, 이 아이디어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종목을 피킹하는데, 골라내는데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준비된 그림을 좀 확인해 보시면, 한국의 수출은 분명히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월까지의 지표인데요. 대미 수출은 날씨 때문에 감소했고요. 대중 수출은 보합권이고요. 유럽 관련 수출이 좀 증가하고 있고, 아세안 관련 수출이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좀 증가하는 모습 보였고, 일본 여전히 적자고요. 대중동 수출도 유가에 따라서 적자와 흑자를 좀 반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역별로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 지역별로 격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산업별로도 여러 가지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정경련의 그 수출 전망 지수가 나오는데, 수출 증가율과 수출 전망 지수를 보시면 최근에 박스 안에 묶여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수출 쪽에서 아주 탄력적인 반등의 흐름을 쉽게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요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과거처럼 뭐 비상체계 이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앞으로 글로벌 경기의 탄력이 둔화될 것을 염두에 두고, 또 국내 한국 제품들의 탄력이 둔화될 것을 염두에 두고 약간의 여러 가지 계획들을 수정하고 있는 모습들이 발견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흐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품목의 변화라든지 향후 전망의 변화라든지 또 지역별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이제 두 가지 그림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그림들을 보면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죠. 자,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위기국들의 흐름과 그 다음에 IT 자동차나 이 정유기계 철공과 같은 품목별 흐름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기국이라고 부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들의 전체적인 지금 증가율을 보시면, 수출 증가율 같은 것들을 보시면 굉장히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데다가 품목별로 봤을 때도 내구재가 줄고 최근 들어서는 기초 소재 같은 것들이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 소재 같은 것들은 완전히 마이너스로 갔다가 약간 회복된 상황인 거고요. IT나 자동차는 아주 좋았다가 최근에 탄력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별로도 지금 위기 국가들 쪽의 수출은 앞으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적다라는 것, 그리고 내구재 쪽에서는 탄력이 죽었고, 그 다음에 가장 안 좋았던 기초 소재 쪽의 흐름은 이제 바닥을 찍고 약간 터닝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미국의 소비가 증가했을 때
실제로 각각의 내구재 쪽에서 어디가 수혜를 받는지 살펴봤더니 자동차 쪽은 일본, 전기전자 쪽은 중국이 가장 큰 생산 유발 효과를 가져가더라는 것입니다. 과거와 달라졌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한국이 좀 더 앞에 있었겠습니다만 지금은 워낙 중국 쪽에 공산품 수출이 많아졌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의 소비의 한 단위를 올렸을 때 받을 수 있는 생산 유발 효과는 오히려 중국 쪽에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결국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글로벌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핵심 부품이나 소재 쪽이 좀 더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 한국이 완제품을 파는 쪽에 주력을 했고 실제로 그것들이 잘 팔렸고 선진국에도 잘 팔고 이머징 마켓 잘 팔면서 전체적으로 산업의 성장과 국가의 성장, 그다음에 기업의 성장을 같이 이끌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그 부분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기전자 좋아졌을 때 중국이나 멕시코가 좋아지고 자동차 좋아졌을 때 일본이나 캐나다, 중국이 좋아진다면 그렇다면 이들에게까지 부품을 심을 수 있는 핵심 부품 기업이 한국에 존재하고 있느냐? 그 부분이 저는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핵심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경쟁력 높은 부품, 특히 글로벌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IT 쪽에서 의미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부품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대표적인 종목은 뭐 여러 번 언급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겠죠. 뭐 삼성전자라든지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LG노텍 뭐 이런 종목군들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살펴봐야 되는 것은 실제로 중국이 여러 가지 그 논란거리에 휩싸여 있습니다만 중국에서도 여전히 성장하는 게 있습니다. 도시화 관련주, 환경 관련주, 그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와서 쓸 수밖에 없는 인바운드 수혜주들. 대표적으로 호텔 신라 같은 것들, 그다음에 뭐 카지노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수혜라든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최근에 글로벌 시장에서 단연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인터넷 소비 관련주들. 어떤 종목들입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페이스북이고요. 국내에서는 뭐 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네이버. 그다음에 뭐 싱가포르 증시, 중국 증시에서는 텐센트, 위챗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이런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흐름이 글로벌 증시를 이끌고 있고 여전히 강하게 성장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의 경기의 변화와 그래도 둔감하게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쪽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을 이어나가는 게 제가 보기엔 핵심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 차별적인 기업들을 골라내는 것이 오늘 전략의 핵심이 되겠네요. 네, 최근에 제가 계속 언급드리고 있는 내용은 단 한 가지입니다. 종목을 잘 골라내야 된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쉽게 한국 증시를 살 것 같지 않다라는 이 두 가지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이런 기조들이 이어진다면 결국 우리는 시장 전체를 사기보단 개별 종목들, 특히 어떤 종목이 가장 시장 내에서 강한지 그것을 구분해내는 눈을 가지는 통찰력을 가지는 것이 가장 현재 구간에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도 현재 시장을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군들과 이슈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